한국의 핵 기술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도쿄의 한 교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일본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금지됐던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옆나라 일본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재처리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한국에게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 승인 발표에도 일본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고, 한국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한 장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안정성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숨에 핵 보유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지금 세상에 공개됩니다. 한국에게 그럴 자격이 있냐는 질문이 회의실을 순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사쿠라이 나오키가 테이블을 내려치며 강하게 외쳤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일본 경제산업성 11층 대회실.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5시간 만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소우마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 정책과 수석 보좌관입니다. 20년 넘게 동부 지역 원자력 정책을 담당하며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 일본 정부의 한국 견제 논리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제 앞에 놓인 한 장의 문서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고리원전 사용 후 연료 저장조 포화율이 90%에 달한다는 숫자가 믿기지 않아 2번 확인했습니다. 90%라니요? 2026년이면 저장조가 완전히 포화될 상황입니다. 핵 잠수함 연료를 만들려면 재처리가 필수인데 저장조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에 모든 관료가 긴장했습니다. 사쿠라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를 시작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젊은 여성 관료 야마다 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쿠라이 선생님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한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물리적 한계 상황입니다. 정치적 의도와는 별개입니다. 폐실 스크린에 고리 원전 저장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사용 후 연료 다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2004년에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재처리 차단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이 미신고 농축 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산업부에서 긴급 설명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책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60대 중반의 노련한 관료였습니다. 들어봅시다. 하지만 소음 씨, 당신이 직접 평가해 주시오. 한국 문제는 당신이 가장 잘 아니까 저는 손에 든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0년간 한국을 견제하는 논리를 만들어 온 제가 이제 그들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니 화상회의 화면이 켜지자 한국산업부 박지원 심의관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고위 공무원이었죠. 안녕하십니까. 먼저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공유한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어요. 한국 전체 원전의 저장 용량 대비 사용량 모든 원전이 80%를 넘었고 고리는 91.3%였습니다. 핵잠수함 한 척당
한국당 필요한 농축 우라늄은 약 200kg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사용호액 연료를 들고 쫓아이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재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일본도 플루토늄 문제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는 데 아닙니다. 박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을 따로 분리하지 않는 기술이죠.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한국이 15년째 개발 중인 건식 재처리 기술. 하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실험실 규모로는 95% 이상입니다.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공동 검증도 마쳤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95%라니? 그것도 미국이 검증했다고 야마다 과장이 손을 들었어요. 박심의관님, SMR 연료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소형 모듈 원전 5기를 2028년까지 건설 예정입니다. 각각 연간 15톤의 연료가 필요하죠. 제 처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기 연간 15톤씩 75톤. 거기에 핵잠 연료까지 잠시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로카쇼무라 제철리 공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지연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규모는 10분의 수준입니다. 창업용이 아니라 연구용이니까요. 사쿠라이가 다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연구용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해서 사쿠라이 선생님 야마다가 차분히 말했죠. 일본은 이미 46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0입니다. 누가 더 위험한가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그 숫자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는데 야마다가 대놓고 말해버린 겁니다. 46톤 핵무기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죠. 그건 다릅니다. 사쿠라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은 IAEA의 철저한 감시하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연이 끊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더 강화된 감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뒤적이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IA 최신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2004년 이후 핵물질 관련 위반 사항 없음. 21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이 말이죠. 박심의관님, 제가 물었습니다. IAEA 사찰단이 상주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고리 원전에는 이미 3명이 24시간 상주합니다. 재처리 시설이 들어서면 5명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정책국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그의 버릇이었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소음아 씨 현장을 직접 보고 오시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하란 말입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사쿠라이가 반발했습니다. 국장님, 그럴 필요가 필요합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20년간 한국을 막아온 논리가 맞는지 아니면 상황이 변했는지 확인해야 하죠. 화상회의가 종료되자 박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수석님, 한국은 숨길 게 없습니다. 와서 직접 보십시오. 화면이 꺼졌지만 그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어요. 숨길 게 없다. 정말일까요? 야마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소마 선배님, 이번엔 데이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치가 아니라요. 무슨 뜻입니까? 선배님이 2004년에 쓰신 보고서 읽어봤습니다. 그때는 증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오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 멀리 후지산도 보였고요. 일본은 이미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도 쌓여가고 있고요. 그런데 왜 한국은 안 된다는 걸까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쓴 보고서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핵개발 가능성 분석 동부가 핵 도미노 시나리오 한국 재처리 차단 전략.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보고서들 중 제가 한국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산업부였어요. 다카하시, 수석님 10월 5일 고리 원전 방문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사쿠라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아, 정말 갈 겁니까? 가야죠.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한국 전문가입니다. 당신마저 그들에게 넘어가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90%가 진짜인지 파이로 프로세싱이 정말 안전한지 IAEA가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지 사쿠라이가 나간 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원자력 관련 최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데이터의 투명성이었습니다. 실시간 방사선 수치 저장조 현황, 심지어 IAEA 사찰 일정까지 공개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어땠던가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도 데이터 공개를 꺼렸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20년간 제가 만들어 온 한국 위험론이 정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갇혀 있는 걸까요? 11월 2일 두 번째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지연 심의관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녀 뒤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대형 스크린이 보였어요. 거기엔 복잡한 도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죠. 오늘은 구체적인 연료 수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2026년 3월 고리 원전 운영 중단 위기. 서류를 아무리 수정해도 물리적 공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지연이 담하게 말했어요. 에치요. 내년 3월이면 고리 원전은 멈춰야 합니다. 사용의 결류를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요. 야마다 과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전력 공급은 어떻게 되나요? 부산과 울산 지역 전력의 30%가 끊깁니다. 산업 단지들이 마비되겠죠.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임시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미 10년 전부터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죠. 이제 남은 선택은 재천리뿐입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원자료연구원의 최도연 박사였어요. 핵잠수함 연료 제조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농축도 20%의 우라늄을 만드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모든 단계에 IAEA 봉인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실시간으로 비해 데이터가 전송되고요. 타쿠라이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회의 내용 녹화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되겠군요.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죠. 한국이 얼마나 교묘하게 국제사회를 속이는지 박지연이 그의 말을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쿠라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이 2004년에 비밀 농축 실험을 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21년 전 일입니다. 박지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 이후 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고요. 한 번 속인 자는 또 속입니다. 그럼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를 숨긴 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리라 예상 못했으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사쿠라이는 곧장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주요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죠. 한국 제철이 제 북한대나 저는 기사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거는 빈약했어요. 21년 전 사건과 추측뿐이었죠. 하지만 일본 여론은 금세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뜨뜻밖에 문서가 도착했어요. IAEA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첨부된 건 한국 핵물질 관리에 대한 1차 평가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그만 컵을 놓쳤습니다. 한국의 핵물질 관리, 체계 규범 위반 징후, 없음 투명성 수준, 최고 등급 IAEA가 한국에 최고 등급을 줬다는 겁니다. 일본과 같은 등급이었어요. 정책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쿠라이가 보고서를 흔들었어요. IAEA가 한국 편을 든다는 겁니까? 사쿠라이 씨, 진정하시오. 국장이 말했죠. IAEA는 데이터만 본다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야마다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IAEA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한국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고리 원전 저장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24시간 끊김없이 송출되고 있었죠. 이런 수준의 투명성은 야마다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일본도 못합니다. 사쿠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모두 한국에 속고 있는 겁니다. 20년간 우리가 막아온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었습니까? 그가 나가고 나자 회의실 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우마시 국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저는 IAEA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차회 횟수, 샘플 채취량 계량, 오차 범위, 모든 지표가 한국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제가 20년간 믿어온 것과 국제기구의 공식 평가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 언론을 검색해 봤습니다. 원전에 멈추면 부산 공장 전부 멈춘다. 울산 석유화학 단지 비상. 제철이 없이는 답 없다. 한국도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단순히 핵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TV 봤어요. 한국이 핵무기 만든다고 난리던데. 그건 추측일 뿐이야. 당신이 항상 그래 왔잖아요. 한국은 믿으면 안 된다고 맞았습니다. 제가 그래 왔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밤늦게 야마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이 자료 보세요. 한국 파이로 프로세싱 국제 검증 결과입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증 보고서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핵무기 전용 가능성 극히 낮음. 저는 책상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04년 한국 미신고 실험 사건을 조사하며 적었던 메모들이었죠. 그때 한국 과학자가 했던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자존심이었던 거죠.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차별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리고 2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숨기는 대신 다 보여주겠다는 전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의 제한적 재처리는 비확산 체제를 해치지 않는다. 사쿠라이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봤습니까? 미국마저 한국 편을 든다고요. 사쿠라이 씨, 이건 편들기가 아니라 초와 그가 소리쳤어요. 당신도 변했군요. 한국 애가 보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제가 쌓은 확신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위험하다, 믿으면 안 된다, 막아야 한다. 이 모든 명제들이 정말 옳은 걸까요? IAEA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자발적으로 추가 의정서를 수용하고 강화된 사찰을 받아들였다.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박지연이었습니다. 다카하시 수석님, 고리 방문 전에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IAEA 사찰팀이 상주하는 현장을 보시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24시간 감시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개한다고요? 저희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숨길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서류와 화상회의만으론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요. 11월 5일 새벽, 저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 야마다가 앉았어요. 국장이 그녀도 동행하라고 지시한 거죠. 젊은 시각이 필요하다면서요. 선배님, 긴장되시나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박지연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고리 원전 부지장 최도윤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죠. 고리로 가는 차 안에서 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카하시 수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우리 직원들이 매일 악몽을 꿉니다. 저장조가 넘쳐서 원전을 멈춰야 한다는 악몽이요.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고층 아파트들, 공장들 모두 전기로 돌아가는 것들이었죠. 원전에 도착하자 먼저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일본 원전보다 훨씬 까다로웠어요. 금속 탐지기를 3번이나 통과했고 방사선 측정도 받았죠. 이렇게까지 합니까? 야마다가 물었어요. IAEA 요구사항입니다. 박지연이 대답했죠. 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 통제실로 들어가자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영어로 IA 모니 인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3명의 외국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IAEA 상주 사찰팀입니다. 박지연이 소개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하죠?
팀장이라는 인도 출신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나디아 알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감시 시스템 보시겠어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에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수치 온도, 압력 연료봉 위치. 이 데이터가 전부빈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1초의 지연도 없이요. 조작하려고 해도 즉시 발각되죠. 저는 로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었어요. 단 한 건의 이상 신호도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저장조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최도윤이 앞장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여러 개의 차폐문을 통과하자 마침내 저장조가 나타났어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축구 장만한 공간에 파란빛 물속 수천 개의 사용 후의 견류 다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정말로 더 넣을 공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91.7%입니다. 7%입니다. 최도윤이 말했어요. 지난주보다 0.2% 올랐죠. 야마다가 가이거 개수기를 확인했습니다. 방사선 수치는 정상이네요. 차폐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년 3월이면 더 이상 넣을 곳이 없습니다. 확장은 안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자 바로 절벽이었어요. 한쪽은 바다, 다른 쪽은 산이었죠. 어디로 확장하겠습니까? 바다를 메울 순 없고 산을 깎으면 주민들이 난리 날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정말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박지연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지난 10년간 임시 저장시설 추진 시도입니다. 전부 실패했죠. L2번, 1, 2번이나 시도했는데 모두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처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원전을 멈추든지요. 최도윤이 답했어요. 그럼 부산 경제가 무너집니다. 오후에는 주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 대표들과의 만남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한 어부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일본 분들이 오셨다니 한 말씀드리죠. 우리도 제철이 싫습니다. 무섭거든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갔어요. 원전 멈추면 우리 마을도 끝입니다. 일자리가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그래서 감시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IAEA 분들이 상주한다니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우리 정부만 믿으라고 하면 불안한데 국제기구를 자국 정부보다 더 신뢰한다는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간담회가 끝난 후 IAEA 사찰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나디아가 감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줬어요. 매일 무작위로 연료봉 스캔을 합니다. AI가 이상 패턴을 감지하면 즉시 정밀 조사에 들어가죠. 그녀가 보여준 장비들은 최첨단이었습니다. 일본 원전에서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한국이 장비를 모두 제공했으니까 자발적으로요. 투명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요. 저녁 무렵 저장조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교대 시간이라 새로운 작업자들이 연료봉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뭡니까? 숨기면 더 의심받으니까요. 차라리 다 보여주고 당당하게 인정받는 게 낫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은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투명성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야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선배님, 어떻게 보셨어요? 혼란스럽습니다. 저도요. 우리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라요. 창밖으로 고리 원전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 안에서의 지역 전체의 전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곧 멈출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요. 호텔에서 박지영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죠. 그것까지 공개합니까? 다만 촬영은 제한됩니다. 기술 보호 때문이죠. 그녀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이 받은 IAEA 사찰 횟수였습니다. 일본의 3배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더 감시받았고 그만큼 더 투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밤 늦게 도쿄에 보고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리 원전 저장조 포화 상태 확인, 물리적 확장 불가, IAEA 감시 책 일본 이상 수준 곧바로 사쿠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본 거 아닙니까? 직접 와서 보십시오. 그가 전화를 끊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대전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이 정말로 믿을 만한 나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정교한 쇼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장조의 그 빽빽한 연료봉들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IAEA 실시간 감시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켜봤습니다. 고리 원전 저장조가 고요 파란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화면 구석에 작은 숫자가 떴습니다. 잔여 용량 8.4%.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국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도 11월 7일 도쿄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거대한 문서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IAEA 급 마크가 찍힌 파란색 바인더였죠. 정책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빈에서 도착한 문서입니다. IAEA가 한국 핵물질 관리에 대한 20년 정밀 평가 보고서를 보내왔소. 사쿠라이가 비웃었어요. 20년이요. 그동안 뭘 평가했다는 겁니까? 읽어보시오. 제가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2005년부터 2025년 핵물질 전용 위험도 평가제로 제로라니요. 20년간 단 한 번도 위험 신호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쿠라이가 소리쳤어요. 2004년의 미신고 실험을 그 이유입니다. 야마다가 차분히 말했죠. 2005년부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찰 횟수 불시 검사 샘플링 결과 모든 데이터가 한국의 투명성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비교 도표였습니다. 각국의 핵물질 관리 수준을 점수한 것이었죠. 일본 93점, 한국 96점. 한국이 우리보다 높다고 사쿠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야마다가 세부 항목을 가르쳤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자발적 정보 공개, 추가 의정서 이행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네요. 조작된 겁니다.
IAEA가 조작할 이유가 뭡니까? 야마다가 반박했어요. 그들은 이란도 감시하고 북한도 감시합니다. 한국만 특별 대우할 이유가 없죠. 그때 정책국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쓴 의견서요. 편지를 읽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모든 결과를 공개했다. 일본이 정보 공개를 주저할 때 한국은 더 많이 공개하는 길을 택했다. 사쿠라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사실을 지적한 것뿐이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사쿠라이와 다른 의견을 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소마 씨, 설마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자는 겁니다. 제가 노트북을 여러 고리 원전에서 찍은 사진들을 띄웠어요. 빼고 찬장조 IAEA 상주 사무실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 이게 제가 직접 본 현실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야마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자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건 충격적인 비교표였어요. 각국 플루토늄 보유량, 일본 46톤, 프랑스 60톤, 영국 110톤, 한국은 0톤, 한국은 0입니다. 야마다가 강조했어요. 재처리를 못해서 플루토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46톤이나 쌓아두고 한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의 플루토늄은 평화적 목적, 한국도 마찬가지 주장을 할 겁니다. 야마다가 끊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변명은 그들도 할 수 있어요. 정책국장이 손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토론을 중단시키는 신호였죠. 미국의 입장도 들어보시오. 비서가 새로운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평가서였어요. 거기엔 한국의 파이로프로셋인 기술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플루토늄 분리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렵고 경제성도 없다는 결론이었죠. 오히려 일본의 기존 재처리보다 핵 확산 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네요. 야마다가 중요 부분을 읽었어요. 사쿠라이가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한국에게 모든 걸 허용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선택하며 답했어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허용하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이 지금 불법적으로 뭔가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시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한다면 IAEA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논리를 반박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정부가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새로 도착한 문서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향후 10년간 받을 IA 사찰 계획이었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연간 사찰 횟수 365회, 불시 사찰 수용 무제한 실시간 감시 카메라 500대 추가 설치. 이건 사쿠라이도 할 말을 잃었어요. 자살 행위 아닙니까? 아니면은 완벽한 투명성의 증명이거나요. 야마다가 말했죠. 정색국장이 IAEA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읽어보시오. 제가 소리내어 읽었어요. 한국의 제한적 재처리 허용은 오히려 비산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완전한 감시하에 투명한 운영은
은밀한 핵개발보다 안전하다. IAEA는 한국 모델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모델이라니 IAEA가 한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한 거였습니다. 사쿠라이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2004년을 잊었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간 단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 보고서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국가 시스템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야마다가 차분히 말했죠. 한국은 시스템을 바꿨어요. 더 투명하게, 더 개방적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회의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가 도쿄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야마다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인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려,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다는 거려. 아니, 너무 과거에만 매여 있었다는 거려. 저는 주머니에서 2004년 보고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제가 쓴 것이었죠. 한국 핵개발 의혹과 대응 방안. 이걸 쓸 때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하다고 지금은요.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 서류가 펄러였어요. 21년 전 제 확신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죠. 오후 회의가 재개되자 정책국장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창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소. 한국 재처리에 대한 일본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라고 반대해야 합니다. 사쿠라이가 즉각 말했어요. 그 근거는 국장이 물었죠. 사쿠라이가 말이 막혔습니다. 오전 내내 그의 모든 논거가 무너졌으니까요. 초우마 씨, 당신 의견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조건부 지지를 제안합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한국 재처리 반대의 선봉장이었던 제가 지지를 말하다니 조건이 뭡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IAEA 감시, 강화, 실시간 데이터 공유, 그리고 일본도 참여하는 공동 감시 체제 구축입니다. 공동 감시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겠군요. 사쿠라이가 울분을 토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원칙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겁니까?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바꿔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만 과거에 머물 순 없어요. 그때 야마다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실시간 뉴스였어요. 이후 한국 재처리 지지 성명 발표, 중국 한국의 투명성 높이 평가, 러시아 기술 협력 의사 표명 국제사회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만 뒤처지고 있었죠. 국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소음하 씨 보고서를 다시 쓰시오. 이번엔 지지하는 쪽으로. 회의가 끝나고 사쿠라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후회할 겁니다. 한국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IAEA 보고서를 들어보였죠.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순 없어요.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녁 저는 사무실에 남아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제한적 재처리 허용의 전략적 가치, 투명성 기반 비역산 체제 강화, 21년 만에 제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하지만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 10시 박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진실을 봐주셔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켜볼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고 투명함으로 의심을 이기는 법을 보여줬다고. 11월 11일 오전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에너지부 특별팀이 일본 정부에 전달할 문서가 있습니다. 극비 사항이니 직접 오셔야 합니다. 제가 도착하자 미국 측 담당자가 봉인된 서류 가방을 건넸어요. 빨간색 극비 문서 도장이 선명했죠. 워싱턴에서 직접 보낸 겁니다. 한국 핵기술에 대한 종합평가서예요. 경제산업성으로 돌아와 정책국장실에서 본긴을 뜹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해결료주기 기술 검증 보고서 미국 에너지부 그 아래 요약문이 있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위험 관리 가능, SMR 연료 제조 신뢰성 높음, 핵 참수함 연료 농축 전용 가능성 극히 낮음. 저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어서요. 이게 무슨 사쿠라이가 말을 잃었어요. 야마다가 세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플루토늄 분리율 0.03%.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네요. 그럼 핵무기로 전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덧붙였죠.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3년간 한국 연구진과 공동 실험을 했고 632 이외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고 적혀 있었어요. 632회 정책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그때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국 에너지부 기술 검증팀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백발의 미국인 과학자였어요. 로버트 밀러 박사 MIT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일본 정부에 직접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왜 안전한지를. 그가 화면을 공유하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재처리 기술을 비교한 것이었죠. 보시다시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은 기존 PU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플루토늄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쿠라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종이 비행기로 달에 갈 수도 있죠. 밀러 박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SMR 기술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전 연료 농축도는 4.95%입니다. 핵무기엔 90% 이상이 필요하죠.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야마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농축시설을 확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밀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은 농축시설에 미국산 원심 분리기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비정상 작동하면 즉시 정지됩니다. 충격적인 정보였어요. 한국이 미국에 직접 감시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지연이 화면에 합류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투명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문서는 놀라웠어요. 한국 핵 투명성 이니셔티브 IAEA 상주 인원 5명에서 10명으로 증언. 불시 사찰 횟수 제한 철폐 모든 데이터 실시간 국제 공유 원격 감시 시스템 전면 개방. 이건 주권을 포기하는 수준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주권보다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박지연이 답했죠. 숨기지 않는다는 걸 극단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쿠라이가 비웃었습니다. 쇼입니다.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쇼라면 이렇게까지 할까요? 박지연이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어요.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원자료연구원 지하시설이었죠. 금고 같은 문이 열리자 그 안에 원심 분리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IAEA와 미국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생중계죠. 밀러 박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제가 40년간 핵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개방성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정말로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핵 잠수함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죠. 핵잠 한 척당 필요한 농출안륨은 200kg로 연간 생산 예정량은 250kg를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든다는 거죠. 여유분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쿠라이가 물었어요. 50kg으로 핵무기를 만들 순 없습니다. 최소 25kg이 필요하고 그것도 농축도를 90% 이상으로 올려야 해요. 불가능하죠? 수치들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만 생산하겠다는 거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정책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마 씨, 당신이 2007년에 쓴 보고서 기억하오. 한국 핵무장 시나리오 분석이요. 그때 당신은 한국이 3년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맞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변해야 하는 건 아닐까? 오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특별 제안을 했다는 거였어요. 박지원이 보낸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한일 핵투명성 파트너십 제안.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핵시설을 상호 사찰하자는 것. 일본이 한국 재처리 시설을 감시하는 대신 한국도 일본 로카쇼무라를 감시할 권한을 갖는다는 제안이었죠. 이건 도발입니다. 사쿠라이가 격분했어요. 일본을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다니. 아닙니다. 야마다가 차분히 말했죠. 이건 상호 신뢰를 쌓자는 제안이에요. 저는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이 먼저 문을 열겠다고 했어요. 일본 전문가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정도면 제가 말했어요. 거의 자기 목을 내미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야마다가 덧붙였어요.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이 한국 제안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동북아 핵 투명성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요. 차쿠라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미국마저 모두가 한국 편인 겁니까? 편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저는 지난 20년간 제가 쓴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고 의심하고 막으려 했던 논리들, 그것들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도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뉴스 봤어요. 한국이 엄청난 제안을 했다면서요.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한국을 막으려 했잖아요. 이제는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밤 9시 정책국장이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내일 총리실에 최종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국 재처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요, 반대해야 합니다. 사쿠라이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투표하겠습니다. 국장이 말했죠. 찬성하는 사람. 야마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소우마. 차쿠라이가 배신감 어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은 변했다고 최종 집계 찬성 12명, 반대 3명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정됐군요. 일본은 한국의 제한적 재처리를 지지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의 핵주권을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사쿠라이가 쓸쓸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그도 알았겠죠. 자정 무렵. 저는 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공개했다. 이것이 진정한 비산의 길이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의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투명성 때문이었다는 걸. 한국은 의심의 굴레를 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죠. 11월 12일. 아침 저는 일본 원자력위원회 자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놓인 2개의 파일 하나는 일본의 플루토늄 재고 현황, 다른 하나는 한국의 20년 핵물질 관리 기록이었죠.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플루토늄 보유량 46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숫자를 제대로 본 게 얼마만인지 늘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었죠. 한국 쪽 파일을 넘겼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IAEA 사찰 결과 위반 건수형 20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며 야마다가 들어왔어요. 그녀 손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있었죠. 선배님,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건넨 건 일본 재처리 시설의 운영 현황이었습니다. 로카쇼무라 도카이무라. 일본 전역의 핵시설 데이터였죠. 왜 이걸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요구하는 투명성 기준과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IAEA 상주 인원, 일본 3명, 한국 제한 10명, 실시간 감시 카메라, 일본 150대, 한국 제한 500대 데이터 공개 주기, 일본 월간, 한국 제한 실시간. 이게 제가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3배는 더 투명하겠다는 거예요. 야마다가 말했죠. 그때 박지연에게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녀 뒤로 한국산업부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여러 명의 관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수석님, 오늘은 저희 최종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 핵투명성 극대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희는 감시를 더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원한다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전문가 파견, 연중 상시, 한일 공동 감시단 구성 각 5명씩 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 구축 분기별 공동평가 보고서 발간. 사실상 제가 말한 거 아닙니까? 한국 주권을 일부 일본과 나누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박지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야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거죠. 일본 시설도 공개하라고? 아닙니다. 박지연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일본이 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라도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문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책국장실로 향했습니다. 국장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사쿠라이도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좋군요. 소마 씨.
국장이 말했습니다. 막 일본 플루토늄 문제를 논의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외무성 고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일본 플루토늄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46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막아야 합니다. 사쿠라이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재해 처리를 지지하고 우리도 플루토늄 관리를 개선하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사쿠라이가 눈을 부릅뜨고 노트북을 열어 직접 만든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일본이 46톤의 플루토늄을 가지고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명성과 평화 이용 원칙 때문입니다. 한국도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철저하게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국장이 턱을 괴고 말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봉쇄보다 관리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외무성 고문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불법적으로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한다면 IAEA와 미국이 심지어 우리까지 직접 감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사쿠라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논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야마다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NPT 밖에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NPT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소우마 씨는 한국 방식이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관리된 개방이 은밀한 개발보다 100배 안전합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와 긴급 전문을 전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중국 한국 제철이 지지 공식 발표 투명성 모델 높이 평가 중국까지 나섰습니다.